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 재판 결과들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유동규 전 본부장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실장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전 비서실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역할 주로 하셨던 분인가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재명의 어떤 사소한 부분부터 다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 또 새로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또 재판에 출석해서 심경 변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밝히기도 네.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보낸 가짜 변호사들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 가짜 변호사가 면허가 없는 가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가짜 변호사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변호를 그렇죠. 해주러 온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하러 온 거였다. 원래 변호인은 자기가 맡은 사람의 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그분의 입장에서 가지고 모든 걸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의 대장동 관련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올 땐 바로 다음 날 왔다는 겁니다. 네. 정비를 해가지고 와서 본인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감시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매우 느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동규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내 책임질 부분 책임지겠다고 진술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그 국민 여론들도 아까 좀 지펴보셨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수사받아야 된다가 57대 39, 그다음에 대표직 사퇴가 56대 41이었는데 다 과반 이상이에요. 다 과반 이상이죠. 민주당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강제징용 해법이 갤럽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지 않은 걸로 나온다고 오늘 장애투쟁까지 합니다. 네. 이렇게 민심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바로 유동규 씨의 얘기는 그겁니다. 심부름을 했으면은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단순히 심부름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냐 이거죠. 논리 핵심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킨 자 그 사람이 몸통이고 그 사람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좀 맞다고 보고 네. 거기에 따른 국민의 민심도 아까 여론조사 지표에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얼만큼 수용해내느냐가 앞으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JMS 종교 집단 관련해 갖고 유동규 본부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때 JMS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세뇌를 10년간 하다가 최근에는 그 JMS를 탈퇴한 신도의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한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한 대변인님.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런 원색적인 비난 유동규 본부장이 하는 거 이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때는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사이였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석방대 나오니까 열심히 보는군요, 이것저것. 넷플릭스 또 봤나 봅니다. 봤나 본데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글쎄요. 저는 유동규 씨 본인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탓할 생각은 없는데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약간 석연찮은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이런 겁니다. 가짜 변호사 같은 경우도 당시 이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지난해 국감 때 야당 의원이 이제 당시 이제 검찰 고위 간부 서울중앙지검장 같은데 질의를 합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변호인들을 안 만나고 있다 며칠째. 그래가지고 변호인이 어렵게 유동규 씨와 통화되니까 나 바로 20일 날 그때가 국감이 10월 18일이었을 거예요. 20일 날 석방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또 그 이른바 이제 사실혼 배우자죠. 동건녀께서 그 면회사 가서 구치소 면회사 가서 면회를 하는 게 아니고 검사방에서 면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변호사들이 나중에 봤대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야당 의원한테 연락해서 이거 검찰이 뭔가 회유와 압박을 하려는 것 같다. 이런 제보를 해오죠.
그래서 이제 국감장에 폭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재판장이 엊그제 재판에서 유동규 씨를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제가 뭐 재판장 간 건 아닌데 예. 네. 기사를 보니까 유동규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용 씨한테 1억 원을 주는데 예. 골판지가 들어있는 그 쇼핑백을 예. 외투에 숨겨가지고 줬다.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봐요. 그 외투에 골판지 들어있는 쇼핑백이 숨겨집니까? 이런 취지에 물어봅니다. 또 얘기합니다. 3억을 주는데 골판지 박스 3개를 쇼핑백에 넣어서 줬다. 그러니까 그런 쇼핑백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그 말씀하니까 한 말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JMS라는 사이비 종교를 빗대는 것도 저는 정말 부적절하지만 그러면 그렇게까지 정말 대단히 떠받들고 어려워하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분신까지 생각했다는 사람이 예. 그 엄중한 시기에 경선 자금으로 10억, 20억을 김용 씨가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8억 4,7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1억 4천은 자기가 썼어요. 결국 6억 갔어요. 네. 저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하늘처럼 떠받던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경선 비용을 쓰겠다는데 그거를 자기가 착복했습니까? 저는 제 상식적으로 믿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미 이재명 지사 측에 아니 후보 측에 경선 자금은 십시일반으로 지지자들이 하도 많이 내가지고 돌려줬습니다. 네. 돌려줬는데 무슨 저런 검은들을 갖다 씁니까? 네. 그거는 제 상식으로는 얼토당토 네. 않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다. 네. 이게 그런데 불법 예, 정치- 김영남 의원님, 제가 예. 말씀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도 계셨었고, 예, 여러 이제 재판 과정에 참석을 하셨었을 텐데 이렇게 장외에서 하는 핵심 증인의 여론전, 이렇게 언론을 이용한 자기에게 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재판부는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 뭐 그 개별 기사를 다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은 이 재판에 활용하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치적인 타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쌓인 게 많겠죠. 본인 이야기대로 10년 동안 계속 스스로 세뇌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했는데 예. 본인이 이제 구속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게 혹시 변신할까봐 이게 뭐랄까요, 염탐하듯이 변호사가 와서 묻는 것을 보면서 예. 실망도 했을 거고, 본인이 왜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에 협조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재판장이 유동규 본부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질타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게 특히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재판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확인을 해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상자에 몇 억을 넣어서 그렇죠. 전달했다 그러면 그게 그 상자에 실제로 들어가냐?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연도 해보고 비타 500 하거든요. 박스에 그게 그렇죠. 뭐 그 3천만 원이 금액이- 들어가느냐 예. 마느냐 이런 것들도 재현을 했었고, 과거에는 뭐 하이패스 기록을 봐서 그걸 2시간 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재판 과정에서 실제 검증을 그리고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네. 승용차로 어마어마하게 거액을 날랐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승용차에 들어가는지도 재현해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흔히 이제 저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1억이 이렇게 외투 안에 숨겼을 때 가려지느냐, 뭐 이건 당연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는 거지 전혀 뭐 질타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다 그러더니 왜 일부는 자기가 썼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배달 사고는 늘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게 따지면 안희정 전 지사는 왜 노무현 대통령 전해주라고 한 돈 자기가 일부 썼어요. 그래서 자기 집 사고 했잖아요. 그 뭐 아무리 측근이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견물생심이라고 뭐 물건 보면 조금은 뭐 자기 노력의 대가를 찾고 싶은 게 또 인지상정인가 보죠. 그거 갖고 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흔들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어떻게 해석할지 좀 관심인데,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정부가 내놨던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입니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바랬고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퇴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호구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에 반응해야 합니다. 즉시 굴욕적 배상안을 철회하고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모 씨 사망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오늘 대담 시간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오전에 발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일 바로 이렇게 공개 행보를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고민이 대표나 비서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로 당의 행사 하나는 아예 취소를 했고요. 네. 하나는 이제 본인은 안 가시고 당원들이 오시는 행사니까 했고 오늘이 이제 그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규탄 집회는 사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주관하면서 야당들을 초대를 이렇게 와달라고 한 거죠. 네. 저희 결합원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는 가서 이제 그 사안과는 다르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그 강제징용 예. 해법 아닌가요? 이 정부안.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게 화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래도 협상도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발표할 때는 그래도 일본이 뭔가랑 얘기가 되겠구나. 네. 적어도 호응을 하여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정부 인사들은 나는 친일파다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보십시오. 우리 정부는 바로 이어가지고 WTO 소송 중지해버렸어요. 예. 지소미아도 복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뭐라고 있습니까? 수출 규제 풀겠다는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우 협상해보겠다고 하고 있고 그 우리가 제가 화가 나니까 참 이 협상안이라고 발표한 당일날 일본 자민당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총리를 국회에 세워놓고 윽박질렀어요. 한국에다가 사죄나 반성이란 말 쓰지도 마라. 어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강제징용 아예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대신에 배상을 한다는 표현을 쓰느냐? 뭘 대신하느냐? 배상이라는 거는 보상과 다르게 배상은 불법 행위를 할 때 배상을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아예 마치 족쇄가 풀린 것처럼 정말로 한국이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주인가요? 일본 가셔가지고 정말 똑바로 단단하게 이거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 못하면 저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모이고 시민단체가 모이고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이는 행사에 저는 야당이 가서 목소리 내고 힘을 보태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뭐 3.1절 메시지라든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이라든가 이것들이 여론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지 않을 부분이라는 것을 뭐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도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내놓은 이 강제징용 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 있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가지는 생각들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된 것처럼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려고 손은 대는 순간에 정치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떠한 해법을 내놓더라도 이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예. 네. 우리가 100%
원하는 답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타협하고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친일몰이를 당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느냐 그리고 합의 내용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예.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해법을 추진하려고 하냐? 이게 너무 오랫동안 미뤄놓은 숙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강제징용 문제만 하더라도 이 원고단으로 소송에 참여한 분이 15분이었는데 예. 지금 시점에 생존에 계신 분은 3분밖에 안 남으셨어요. 예. 그리고 다 그분들이 90을 훌쩍 넘기신 분이란 말이죠. 예. 강제징용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2018년도입니다. 네. 물론 그 앞서서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서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요. 그게 예.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2018년인데 그렇죠.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아무 해결책도 제시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예.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수록 그동안 그렇게 반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자세는 전혀 아니죠. 물론 국민들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도 알고 네. 있습니다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숙제도 아니고 과거에 묶여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긴장과 대립 관계로 가져가는 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네.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한일 관계 정상화 또 미래적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는 67%에 넘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강제징용 해법에 만족하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사람이 57%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수영 구청장님 이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일본에서 회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조금 더 우리가 실익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뭐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이런 발표를 하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도 67%가 넘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고 아니 지금 57%. 57%. 예. 예. 어찌됐든 다들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로 있는 피해자도 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아무리 과정에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로 100%가 아니라 50%그 이하라도 뭐라도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납득이 될 텐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니죠. 바로 며칠 후일 텐데 그 협상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지금 일본의 반응은 별로 네. 그렇게 오히려 독도까지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일부 보수 그 강경파의 일본 내에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기 때문에 예. 이제는 가서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뭘 얻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투명하고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최수영 의원님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이 이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은 이후에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리 시간에 맞춰서 뭐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호응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실에 계셨었으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미일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묶여 있다가는 앞으로 진전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윤 대통령께서 왜 이게 본인의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이 좀 약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사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 기조의 1순위로 올려놓을 때 이미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린치핀, 그러니까 결국 동북아의 린치핀이
한국과 일본이 공조했을 때 이게 린치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핵심 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패권주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대만 문제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미일이 새로운 트라이앵글로 이거의 린치핀을 구성해 줘야 동북아 질서가 안정이 되고 좀 미래로 나갈 수 있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중국과 각을 세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물꼬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예. 이례적으로 그렇게 즉시 반응이 나왔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국내 정치, 국내 여론에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결국 국가의 존속 이유가 국민에게 어떤 그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것이 국가의 보다 본질적인 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윤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잡히는 저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도 됐고 또 사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 네. 4월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최소한 5월쯤에 우리가 OECD에서 그 G7회에서 일본과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서 그때 최종적으로 한번 도출해 낼 때 예. 그때 보고 윤 대통령이 이게 역사적 결단인지 아니면은 윤 대통령의 단견적 결단인지 이거를 그때 좀 평가하는 게 맞지. 지금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일본의 반응. 일본도 사실 저렇게 반응할 때 전략적입니다. 우리한테 전부 더 큰 걸 얻어내기 위한 레버리지 차원에서 국내 여론을 저렇게 떠들게 하는 건데 그거에 우리가 너무 반응해서 일희일비하는 거는 외교 전략상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저는 3월, 4월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가 그 만족할 만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보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역사적 결단이 아닌지 단계적 결단인지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6일, 17일 이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 또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